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뭔가 일이 안 풀린다거나 괜히 마음이 속상할 때 꼭 한번 찾아보게 되는 분이에요.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 아주대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그 다른 무슨 강연 프로그램에서 작년에 아마 그때 그때가... 보고 우리가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문자만 그렇구나. 한번 제가 아주대 한번 그때 갔었을 때 문자 메시지 한번 주고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급박한 시간에 나왔어요 하고 바로 가셨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나올까 봐. 심리학과 교수님을 속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뭐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요 정도면 안 만나고 그냥 안 인사 안 드리고 문자로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강연 갈 때 가끔 저도 써먹는 수법. 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네. 그 치사하거나 아니면 잔기술에 능한 사람들은 남의 잔기술도 잘 보거든요. 이거는 혹시 심리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남의 잔기술을 잘 보시나요? 아니면 학문에서 배우신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어떤 그냥 스트릿 위즈덤으로 좀 아시게 되신 건가요? 뭐 둘 다 알 것 같은데요.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자가 자기 결격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한다. 그런 농담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우리나라에서 우라병, 화병. 네. 이게 사실 영어로 표현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어려움인데. 한때 화병이 그쵸? 영어 사전에 등재된 적도 있었죠. 예. 그런데 그 화병 전공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화병이 많으세요. 그렇게 화병이 많으세요. 우라가 막. 왜냐면 사람이 너무 좋고, 네. 그 다음에 남의 말을 경청을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다 쌓인 거야.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울증도 본인이 알아보셔야. 그쵸? 이제 제가 인지심리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잔기술만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이 잔기술이라고 네. 저희가 부르고 있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이 속이는 능력들을 이렇게 많이 겸비하셔서 인지심리학도 학문적 성과를 많이 올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우리 장 작가님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가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강연이나 행사 막 빼곡하게 정말 일정이 있는데 그 와중에 작년에 책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정리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이제 보통은 정리해서 쓰시고 그걸 말하시잖아요. 강원국 작가님도 말씀하시고 있으신다고. 근데 이제 저는 맞다, 그렇죠. 지난번에. 네. 이제 제가 잘 아시잖아요. 얘기가 이제 잘 가는 법이 없이 계속 딴 데로 자꾸 새니까 제가 지금 강홍 작가님 또 말씀하시니까 또 바로 제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말하고 쓰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홍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말을 고르시잖아요. 막 이렇게 수집한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고르고 수집한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호날두처럼 난사를 해요. 일단 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괜찮았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히려 죽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약간 옥석 가려내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정말 이제 작가라는 말을 들으실 만한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설가들도요. 네. 되게 과묵하고 조용한 이미지로 알려진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호프집 같은 데서 만나면 은근히 막 확 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저랑 비슷한 유형이신데 뭐 깬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해보다가 되는구나, 맞는구나.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통찰이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나중에 보고 얘가 뭐였더라? 얘가 뭔데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걸 닦아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네네. 그러면 강연이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난사를 할 때 청중들이 뭔가 반응이 오는 그게 지금의 좀 약간 아젠다구나, 좋은 아젠다구나, 그렇죠. 좋은 테마구나 네, 네. 이런 느낌이 오겠네요. 이제 강연 제가 이제 1년에 소화하는 일정에 강연은 대부분 노출되니까 네. 그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일 그런 게 많이 오는 건 강연보다 한 두세 배 이상 더 많이 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자문회의예요. 자문회의. 자문회의. 이제 가면 실제로 뭐 정말 네. 뭐 이런 전자제품을 어떻게 설계할까, 혹은 앱을 어떻게 구성할까, 프로그램을 뭐 혹은 심지어는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은 편의점에서 왼쪽에 넣을까 오른쪽에 넣을까 막 이런 것까지 치즈콜콜한 거 정말 많이 자문을 하거든요. 네. 하다 보면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요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 펼쳐놓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네. 꺼내는 다른 각도로 꺼낼 때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많이 오죠. 그런 기업들도 뭐 소비재 기업이든 생산재 기업이든 아니면 좀 뭐 전략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든 그런 목적으로 교수님을 이렇게 초빙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그분들이 그 업에서 제일 오랫동안 고민한 그리고 제일 당사자이고 전문가이자 당사자인데 사실 뭐 심리학자 불러서 뭐 새로운 걸 알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나 아니면 기존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로 한번 찔러보고 싶은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나오면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저한테도 좋은 일이죠. 저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 게 교수님 이제 책을 내실 때마다 그 주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여기 딱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언론사에서는 이제 일본어로 뭐 이렇게 이게 한국어로 잘 표현이 안 돼가지고 뭐 무슨 단어를 썼었는데 하여튼 이 각도가 진짜 예리하다. 이 관점이 이 뷰가 딱 지금 필요한 관점의 그런 얘기다 싶었거든요. 그런 게 좋은 말로 하면은 그렇게 되지만 나쁜 말로 하면 시류에 영합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류를 앞서가십니다. 작년에 내신 책 중에 적절한 좌절도 네. 제목을 보자마자 이거야 싶은 거예요. 근데 읽었더니 이거야 그걸 막 한 3-4번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 얘기 지금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에디슨이 자기가 열심히 엄청난 걸 발명한 것 같지만 에디슨이 좋은 발명가들을 많이 알아보고 교류했던 그런 그렇다면서요?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에디슨을 위대한 발명가라고 보기보다는 위대한 발명가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리고 그들의 통찰을 잘 세상에 알렸던 사람이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적절한 좌절도 정신건강 전문의인데, 같이 술 먹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점심 먹다가도 차 마시다가도 술 먹다가도 한 번쯤 와요. 그런 게 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한마디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한욱 선생님이라고 하는 저의 오랜 절친이자 정신과 의사의 입에서 적절한 좌절.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거야 적절한 좌절로 가자. 같이 책 쓰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처럼 남이 만든 거 잘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 딱 어울리는 책들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전에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교수님 전공은 뭔가요?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 학생이 궁금해하는 거.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 학생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 내 전공이다. 같이 알아보면 되니까. 네. 그분은 오히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30년 된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제 전공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류에 영합을 안 할 수가 없는. 이게 시류에 영합한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좀 제시를 같이 해주신다. 고민해보는 거죠, 그냥. 네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김경일 교수님 모르는 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적절한 좌절 책날개에 있는 소개글 참고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지심리학자로서 현재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트 마크먼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했다. 수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왕성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다. 유쾌하고 신선한 강의로 수많은 사람을 매혹시키고 있는 김경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의 논문과 실험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쉽게 전달하는 데 애쓰고 있다. 저서로는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내향인 개인주의자, 그리고 회사원, 마음의 지혜, 적정한 삶 등이 있습니다. 네, 적절한 좌절, 요 책도 조금 설계를 좀 해주시죠. 이 류한욱 교수님이 앞부분을 쓰신 거고 류한욱 선생님이 교수님이 뒷부분을 쓰신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류한욱 선생 책에 무임승차했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기여도는 류한욱 선생이 더 훨씬 높은데 이제 이랬어요. 이제 그 소아청소년 전문이니까 이제 그 많이들 성장 과정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 류한욱 원장은 그게 궁금한 거죠.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 어떤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얻을까? 지금도 그 류한욱 선생님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아이들인 거죠. 그렇죠. 그 아픈 아이들. 네. 그럼 저는 또 반대로 지금 제가 기업이나 아니면 수많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성인들 중에 뭔가 좀 부적응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기에 또 어떤 게 어려운 게 있었을까? 또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결국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잘 관리해서 또 더 성장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한데 각자 자기가 보는 연령대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만나서 계속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쌓였어요. 쌓여서 이제 제가 그 한번 우리 이걸 책으로 써보자. 그랬더니 얼마나 재밌었냐면 그 유한 원장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주일 있다가 원고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써놓은 거야, 자기는. 이미 다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써놨단 말이야? 참 독특하다. 말려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같이 쓰려고 류한욱 선생님이 그랬던 거 아닌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려든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윈윈이라 그러죠. 윈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책이 빨리 나와서 오히려 제가 나중에 써놨던 원고 중에 맞을 수 있는 거 막 다듬느라고 시간이 오히려 제가 나중에 후발 작업하게 된 그런 재미있는 구성이죠. 저도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을 가끔씩 누군가와 제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못 본 것을 보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 내향인 개인주의자 회사원 이 책도 그 조준호 사장님이라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 반열에 올라갔던 분인데 그분은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분인데 저는 아무리 기업을 많이 다녀도 결국은 저는 이제 밖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합쳐서 써보고 그래서 가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재밌어요. 네. 그리고 진짜 윈윈이었던 것 같은 게 이게 그냥 지금 마음이 아픈 어린아이들과 그 뭐 부모님들의 고민 요것만 가지고 썼으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 뭔가 이거를 한국 사회 혹은 뭐 한국 말고도 이제 다른 선진국들의 어떤 사회적 병폐랄까 좀 어떤 병든 어떤 현상이랑 연결을 못 시켰을 텐데 교수님 파트를 읽으니까 되게 막 무릎을 치게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뭔가 좌절을 못하고 자라가지고 이런 것이다. 뭔가 미성숙한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의 반대말은 부적절한 건데 부적절한 좌절이라면 너무 없는 좌절부터 적재적소에 가지 못한 좌절 혹은 너무 과한 좌절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책은 너무 과했던 좌절은 과거에 많이 좀 존재했었으니까 적절한 양을 맞추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한 그런 그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 예전에는 흔치 않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워낙에 어렵고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막 어떤 그 양육 태도에 대해 가지고 뭐 과보호다 뭐 이러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아이도 기껏 뭐 1명, 2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을 어른이 다 해버리는, 부모가 다 해버리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점을 옆에서 지금 그러니까
직업이죠. 그러니까 유한우 원장이 직업이니까 30년을 지켜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게 오늘 이후에 아마 이제 어떤 책 내기를 하실 때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한우 원장이 자기 판단이 틀렸을 때에 대한 되게 통렬한 반성들을 네. 저한테 많이 쏟아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네. 자기는 ADHD라고 명백하게 근데 사실 그때 그 시점의 정황을 보면 어떤 정신과 의사나 어떤 심리학자가 가도 ADHD라고 판정 내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성장하면서 그게 아니라 아주 좁은 영역의 특정한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정황과 상황과 그다음에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느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니 그러니 이제 오히려 제대로 된 게 못 됐는데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문단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울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술 정말 많이 드시는 날이었군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둘이서 술 먹다가 둘이서 게임해. 계속해서 이따가 저희 책 이야기하면서 또 적절한 차적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책 이제 어떤 책 이야기할까요? 요청을 드렸더니 세 권 꼽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최초로 게스트가 보내주신 세 권이 다 제가 읽은 거고 다 좋아하는 책이었습니다. 해리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 그리고 한스 로슬링과 그 아들 며느리 함께 쓴 팩트풀니스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골라주셨는데요. 저희가 개소리에 대하여를 얇은 책이지만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1부에서 팩트풀니스랑 생각에 관한 생각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책을 평소에 좀 어떻게 읽으세요?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인지심리학이랑 연관이 안 된 분야가 없으니까 다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뭐 독서 요령이나 뭐 책 고르는 어떤 습관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하는데 인지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 특히 너의 의지, 신념, 정신력 이런 거 믿지 말라. 너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요 물건을 꼭 가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아무리 다짐해봐야 그게 의외로 너를 좌절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물건을 꼭 내일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면 내일 네가 신고 나갈 수밖에 없는 신발 안에 넣어버려라 아예. 이런 이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좀 그런 쪽의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너의 뇌를 믿지 말고 그냥 세팅을 해놔라. 그래서 읽어야 되는 책, 읽고 싶은 책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읽어놔야지라고 찜해놓은 거. 그러니까 세상에 참 보면 왜 장바구니나 아니면 즐겨찾기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독서 습관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책을 읽었다고 먼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각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면 읽을 수밖에 그러니까 저의 죄책감은 믿죠. 저의 죄책감은 믿고 두 번째로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안전장치이자 강제장치가 뭐냐면 이렇게 책 프로그램은 무조건 나가요. 책을 다루시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이 KBS에서도 책 관련된 프로그램이 몇 개 더 TV에도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죠. 감독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고. 섭외 프로그램이 오면 책 프로그램에 무조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합니다. 읽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책 할까요?라고 하면 그 동안에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읽은 척했던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죄책감에 딱 찔린 책들을 무조건 먼저 하죠.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저의 일말의 양심과 일말의 자책감 정도는 믿을 수 있으니까 죄책감 정도는. 그래서 계속 읽고 싶은 책, 읽어야 되는 책 계속 그냥 메모장에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가장 저를 이제 소위 말해서 죄책감 느끼게 하는 책들 위주로 계속 그렇게 가게 되고 읽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딱 정독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훅 하고 딱 하면 이제 뭐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면서 읽냐면 이렇게 확 펼쳤을 때 오늘 이 페이지와 내가 만난 건 인연이야 이러면서 그냥 읽고 거기서부터 실마리 찾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좀 잘 기억해 놨다가 요런 책은 KTX 안에서 잘 읽히는구나. 요런 책은 채점하기 전에 읽으면 좋구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거보세요. 제가 잔기술 위주의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인지심리학 진짜 쓸모 있는. 네, 그래서 인지심리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리차드 탈러의 책인 넛지. 네, 넛지. 넛지가 사실 리차드 행동경제학자들도 절반은 인지심리학자에 가까운데 리차드 탈러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는 데니얼 카너문의 그쵸. 제자인 셈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넛지라는 책 이름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전 세계 인지심리학자들이 세상에 제목을 강탈당했다. 저게 인지심리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가장 좋은 한 단어였는데 이렇게 팔꿈치로 쓱 그렇죠. 쓱 이렇게 이거 하라고 밀어넣는 그게 인지심리학.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사람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살짝 찌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왜 장 작가님이 저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요. 옆구리가 제가 옆에서 계속 찔르잖아요. 찔러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장 작가님이 교수님의 버릇이 아니라 인지심리학자들의 버릇이군요.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요 분야 저 같은 판단 의사결정 이런 분야 연구자들이 그렇게 옆에서 사람을 이렇게 찔러보고 건드려보고 그래서 나 이 얘기 다 해버려야 될까 오늘? 그래서 왜 장강명 작가님, 유현준 교수님, 김상욱 교수님 요런 스타일의 분들 좀 공통점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옆에 있으면 좀 힘들죠. 학교에서 저기 1분단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좀 읽다가 중고생 시절을 다 그렇게 보냈을 것 같은. 그럴 때 와가지고 꼭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넛지를 하는. 별로 반응이 없네. 이렇게 찌르니까 반응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그 세 분이 다 그래서 저를 친한데. 제가 전화하거나 이러면 막 이러는 아주대 갈 일 있으면 짧게 문자 보내고 그쵸. 인사드리고 그냥 도망치고. 그쵸. 이제 반면에 저를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실 다 친하잖아요. 사실 다 가깝고 그런데 제가 굳이 약간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이제 그 넛지를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팩트플리스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읽으신 건 아니시죠? 그 전에 읽으셨죠? 그때 이제 다른 책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같이 출연을 했잖아요. 사실 팩트플리스라는 책은 그 전에 이제 저자인 한스 로슬링이 통계청 주관으로 한국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사실 구름대 같은 그 청중을 몰고 다녔거든요. 이게 책 출간 직전에 아마 사망하셨던가 출간 직후에 사망하셨던가 2016년, 2017년 이때 사망하셨는데 그 1년인가 2년 혹은 뭐 하여튼 2, 3년 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저는 이분이 여러모로 좋았던 게 첫 번째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이 책에 보면 한국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또 낙관주의자죠. 낙관주의라는 게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더 진보하고 있는데 그 낙관주의가 사실은 대책 없이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참 문제가 많지만 낙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랑 코드가 맞죠.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책인지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팩트플리스라는 책은 팩트의 풀리스, 그러니까 사실의 충실함, 사실의 기반함, 이게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가끔 이제 유명한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단어를 만들어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단어인데 이 책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처음에 퀴즈 풀고 시작하죠. 퀴즈 풀고. 그렇죠. 퀴즈 풀고. 계속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려주겠다. 원숭이보다 모를 것이다. 후진국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더 잘 맞히는.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지 않고 유쾌하게 틀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논조도 참 저랑은 비슷하게 좋죠. 저도 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왜 있잖아요. 틀렸지 봐.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막 가르쳐
가르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교수님 그 강연 영상 보면은 시작할 때 뭐 네, 이렇게 네, 질문을 네. 던지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 뭐 대부분 그리고 청중들이 틀리거나 웃거나 네. 틀리면서 웃어야지. 사실 네. 틀렸는데 기분 나쁘면 그 다음에 누가 제 말을 귀를 기울이겠어요. 네. 이제 한스 로슬링은 심지어 그래서 강연할 때 그 레이저 포인트 안 들고 이 까맣게 긴, 굉장히 긴 네. 이래가지고 왜 방향 손가락 모양 귀여운 거 있는 걸로 이렇게 네. 최신형 레이저 포인트입니다 이러면서 강의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청중과 독자를 좀 배려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퀴즈를 막 풀면서 우리가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법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걸 유쾌하게 깨닫게 해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그러면서 이제 정말 뭐 그런 다양한 지표들, 통계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였구나, 이렇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만 그치면 이 책을 오히려 오해하기가 쉬워요.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틀리기 쉽구나라고 네. 사실은 네. 반증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인생책이라고 좀 골라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른 세 책이 바로 뭐냐면 다 공통점이 내 생각이 아주 엄청나게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반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모든 책들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팩트풀리스 생각에 관한 네. 생각, 개소리에 대하여. 네. 그러니까 마주 유쾌하게가 팩트풀리스고 뭐 꽤 유쾌하게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고 이제 약간 좀 처절하게가 이제 시니컬하게. 개소리에 대하여인데 인지심리학이 끊임없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네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된다. 뭐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잘 안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팩트풀리스는 그것에 기초해서 사실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보는 노력을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라서 그런 면에서 아주 유쾌하게 읽었던 책이고요. 사실은 거기에 나온 그런 그 많은 통계치들을 그런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상한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세상이 진보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러다가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뭐 선진국 백인 남자가 썼으니까 이렇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또 제가 재밌게 또 느끼는 바가 뭐냐면 사실 이제 이 한스 로슬링과 많이 또 이제 같이 거론되는 사람 중에 스티븐 핑커 같은 연구자들 이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거나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에 너무 비생산적으로 빠지지는 말자. 그게 사실 이제 스티븐 핑커가 주장하는 거나 한스 로슬링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끼기에 21세기가 진짜 지구 종말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19세기, 18세기, 17세기는 좀 더 평화로웠던 것 같고 20세기 최악의 세기였던 것 같고 더 최악이 21세기 기후위기 같은데 한스 로슬링이나 스티븐 핑커가 아니라고. 그렇죠. 21세기가 굉장히 평화로운 세기고 20세기도 그 전에 비하면 아주 평화로운 세기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지식인으로서 뭔가 어라 싶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굉장히 절묘하게 하는 스타일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저자들의 생각에 제가 많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우리가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도 좋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기사가 났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들이 어른 공경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딱 나오면서 밑에 댓글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고. 옛날이 더 좋았다고. 지금은 뭐 교권도 무너지고 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되고. 그런데 사실 가까운 과거 한 4, 50년 전만 보더라도 그때가 훨씬 더 야만의 시대였거든요. 그죠? 교실에서 참 이렇게 피비린내가 학생 간에도 좀 나고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과거를
노스텔지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훨씬 더 안 좋았던 시기였고요. 물론 사람들 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합이 지금보다 더 낫다? 사실 과거로 돌아갈래? 라고 할 때 흔쾌히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마치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이상한 반작용을 내리면 사실 요새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과거로의 퇴행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나 네. 과거로의 퇴행이 마치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주위에 곳곳에 보이죠. 네. 굉장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걸 막고 있는. 예. 약간 사회 전체가 그냥 약간 퇴행하는 것 같은 좀 그렇죠.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가끔은 국면적으로는 전체가 그렇게 진짜 약간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던져주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니야. 더 힘내자, 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몇의 똑똑하고 그다음에 위대하고 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대중 전체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 조금 더 가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책들 되게 좋아하고요.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나 팩트풀니스나 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무조건 옳고 이거 반성할 그건 필요 아니죠. 없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괜찮게 지금 가고 있고 이 성취를 그렇죠. 그렇게 막 그렇게 깎아내릴 것까지는 없다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자료들이나 사실과 데이터들의 측면들을 나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조금 더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재치 있는 용기도 네.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좋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발작 버튼 눌린 것처럼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오히려 이런 책에 굉장히 강렬한,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고 그다음에 생산적인 비판을 넘어서 아주 발작 버튼 눌린 것 같은 그런 비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오히려 저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아, 왜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통 네. 자기 발작 버튼이 언제 눌리냐면 자기랑 비슷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랑 다를 때 혹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오히려 발작 버튼 눌립니다. 한스 로슬링과 그 이제 공저자인 그 가족들이 어떤 뭐 지적인 논리 전개 이런 거는 굉장히 비슷하고 통계를 세계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런 인식은 비슷한데 결론이 나랑 다를 때 그렇죠. 그렇게 그 일부가 달라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일 발작 버튼 누르기 좋은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쵸. 예. 아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다고 해보자고요. 김경일 교수 쟤는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해. 이러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네.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당신은 다 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이러면 제가 이제 훅 가닥 도는 거죠.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약간 생생하더라고요. 훅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굳이 제가 안 해도 되지만 제 아내에게 제가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아라는 얘기를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독한 언어로 그다음에 저를 확실하게 더 강한 논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가족 모임에서 왜 이렇게 유치한 행태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동창회에서도 친한 친구가 아니라 별로 안 친한 친구들끼리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돌아다닐 수 있지만 네. 진짜 너랑 나랑은 중마고야 이러면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데 그래서 왜 심리학에서도 유명한 연구가 있는 게 네.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게 베지터리언과 비건의 관계다. 이건 연구도 많이 됐어요. 완전 채식주의자와 네, 그거보다는 네. 조금 덜한 네, 그냥 네. 조금 타협적인 베지테리언이 네. 그 둘이 사이가 제일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발작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어떤 거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서 네. 매파가 비둘기파를 보면 거의 진짜 막 너무너무 미운 그런. 근데 사실 이 한스 로슬링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더 많이
좋아지는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하자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 근거는 그렇죠. 네, 네. 우리 기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그럴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만으로 네, 논쟁하지 말고 숫자 가져와서 논쟁하자. 그래서 근데 그 큰 방향에서 동의하고 같이 가는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이 섭섭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또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서 또 맞는 것들도 존재하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인지심리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오랜 동안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같은 길을 크게 보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가장 많이 싸울까? 제가 적절한 좌절을 읽다가 처음 알게 된 용어가 있거든요. 거부 민감성이라는 용어였는데요. 이런 때에도 좀 쓸 수 있는 그렇죠, 용어인가요? 그렇죠. 어떤 용어인가요? 소위 말하는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예민해지고 훨씬 더 민감해지고 훨씬 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외로움이 커져요. 근데 거부 민감성이 일단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약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못 받아들이겠고 뭔가 되게 고독한 느낌이 든다. 외로운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은 사람이 외롭다라는 게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팩트플리스나 뭐 적절한 좌절에 있어서 언급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저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량 때문이다. 네. 가장 중요한 역량 때문에 때문이다. 외롭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못난 사람,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많은 사람도 외롭죠. 내가 혹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오히려 더 외롭다. 네네. 그런데 그런 너무나도 타당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외로움 말고 네. 의외 꽤 많은 부분의 외로움의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의 어둡고 단적인 측면에 단점에 해당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과 강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이제 이런 거를 조직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연구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너무 달라 이렇게 생각해서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창의적이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혹은 남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더 유도를 하죠. 네. 그럼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능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쌓이다 보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매번 다르니까.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군중 속에서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 고통을 토로하는 분들을 찾아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원만하고 다른 사람들 잘 아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과 주위에서 사람들 간에 문제 생기면 잠깐 가서 해결해줘. 가서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하네요. 본인은 되게 외롭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외로운 때가 바로 뭐냐면. 네.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돼서라는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내 역량으로 나를 스스로 지금 외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똑똑한 철학자들, 이제 극단의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그 사람만 가서 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도움이 돼도 마을 주민 사회에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 아우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데는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어떤 의견을 듣고 갑자기 이제 긁혀가지고 확 이렇게 좀 거부 민감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생각을 할 때 진짜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내 의견이 좀 외로워서 좀 그런 약간 민감한 감정 상태가 되는구나. 근데 이건 혹시 내가 거부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역량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의외로 맥락을 살짝만 바꾸면 굉장히 절묘한 비유 혹은 굉장히 적절한 예들이 사실은 살짝 한 발자국 앞서 나가다가 보거나 앞뒤 맥락이 잘려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비난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단은 한번 검증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알아듣지? 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네. 내가 지금 살짝 내 역량에 기초해서 뭔가 좀 더 앞으로 나가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약간 두 개를 다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해지죠. 그리고 더 좋아지고, 솔루션도 다 더 잘 보입니다. 네. 저희가 뭐 팩트플리스 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난사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노래 고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세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첫 앨범을 내셨는데 그 정원영 선생님의 네. 가버린 날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버린 날들. 예, 예. 이거는 팩트플리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노래인가요? 사실 이 음악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스타일리시하다? 이거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말로? 스타일리시는 영어니까. 하여튼 이렇게 세련되다?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세련된 음악을 듣는구나. 네. 시티팝.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일본이 시티팝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본 심리학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시티팝의 원조가 우리다.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시티팝이 우리가 잘 나갔는 줄 아느냐. 그럼 제가 딱 이거 들려줘요. 시티팝 나오기 전에 네, 한국에 팩트예요. 노래가 네, 있었다. 네. 물론 이제 일본이 시티팝을 좀 더 일찍 시작했지만 네. 한국의 시티팝이 일본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제가 199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때 첫 앨범을 낸 이 정원영 선생님의 가버린 날들을 딱 들려주면 이 팩트 앞에 일본 심리학자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죠. 친한 친구들이 야, 니네 한국이 2010년 이후에만 좋아진 게 아니라 90년대 아티스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더 중요한 건 이 스타일이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음악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일본식 그 시티팝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정원영 선생님 만나 뵀을 때 제가 너무 팬이라고 이 LP 있잖아요. 네. LP 1집. 예. 그걸 제가 지금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알겠습니다. 정원영 선생님의 가버린 날들 듣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였습니다. 가버린 날들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 하도 중구난방으로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역시 난사의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느껴요. 팩트플리스 책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까지 갔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대하면 되겠다. 나의 역량 문제구나. 나의 탁월한 역량 때문이구나. 좋은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책 저희가 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인데 이 10분 동안에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싶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특히 인지심리학자한테는 잊을 수 없는 책이죠. 어떤 느낌의 책인가요, 이건? 일단 한국 인지심리학자인 저에게는 역대급 오역이다 제목이. 그런데 너무 재밌는 오역이죠. 원래 원제가 뭐 Thinking Fast and Slow. Fast and Slow.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네. 생각하고 하는 거 모두와 느리게 느리게 생각하는 모두. 거. 그러니까 네. 직관과 그다음에 심사숙고의 네. 두 개의 모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한 건데. 근데 제가 역대급 오역인데 너무 재밌고 잘한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생각에 관한 생각은 사실은 그대로 웨슬뜨리자면 인지심리학에서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 메타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메타인지예요. 그렇네. 생각에 관한 생각. 인지에 대한 네, 인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나가 버리니까 메타인지가 책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는데. 네. 어, 메타인지 분야 네, 항목까지도 다 그렇죠. 이렇게 네. 찜을 해버려버렸네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그래서 뭐야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 재밌고도 적절한 오역인 것 같아요. 의역이 되네요. 그러면 원래 카너먼이 그 원고를 쓸 때 Thinking Fast and Slow 쓰기 전에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가제를 붙였다가 제목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메타인지가 돼버리니까. 네. 카너먼은 사실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인지심리학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를 남겨놓은 판단, 의사결정, 추론 사실 제 세부 전공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학회에 가면 맨날 이렇게 사람 좋고 유쾌한 심리학자로 석학이지만 네. 늘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렇다고 뭐 내가 가가지고 뭐 옆에서 이게 친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몇 번씩 알짱대고 눈인사도 나눠봤던 그런 분위기고 인지심리학 세계 학술대회 가면은 그렇죠. 늘 항상 제일 나오셨군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고 이제 네. 그 직후에 나온 책이잖아요. 네. 하나도 새롭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던 책. 이미 학교에서는 다 다 논문, 배우신 하나씩 논문을 내용인데. 하나 다 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도 새롭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 근데 가끔 드라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묘미죠. 이거는 네, 네. 다 아는 다 맛인데 아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네, 막 네, 그러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왜 출생의 비밀 응답하라 있고 뭐. 옛날에 뭐 이런 거부터 네. 시작해서 다 알고 있고 그게 뭔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네. 근데 이걸 이렇게 꿰는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참 흥미로운 책이어서 단편적인 사실 하나하나도 다 정보가 되고 많은 그 배움이 되지만 네. 합쳐놓고 봤을 때도 큰 줄기가 됐던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렇게 책 읽다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데니얼 카너먼이 심리학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아까 리처드 탈러는 경제학자인데 카너먼의 제자이고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인지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걸쳐 있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 왜 작년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프리 힌턴 교수도 심지어는 인지 네. 전공이었으니까 가끔 이제 다른 분야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니는 무슨 오지라퍼의 끝판왕이냐고 뭐 엄한 데 가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냐고. 네. 사실은 조금 넓게 보면은 다른 생물 관련된 분야, 의학 관련된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도 저희 쪽이라고 주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연구자들이 많은데 이게 왜냐하면 인지라는 그게 사실 커그니션,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생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한국 심리학에서는 저는 인지 심리학자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은 왜 그 인지 과학자라는 더 별도의 큰 카테고리로 묶이기도 하는데 네. 이 카나먼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결국 끊임없이 고민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왜 정답은 이거라고 보통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치자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고집스럽게 그것도 끈질기게 게다가 일관적으로 이쪽으로 가는가. 네. 팩트는 이건데 그렇죠. 왜 팩트 플리스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본능이나 기분 좋아지는 말이나 직관적으로 그것도 고집스럽게 판단을 일관적으로 가는가. 일관적으로. 네네. 심지어 그렇게 틀리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일관성이 있더라. 그렇죠. 네. 심지어는 그래놓고 심지어 만족도도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후회도 덜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네. 고전 경제학의 어떤 가정이랑 완전히 모순되는 거고 그렇죠. 뭐 물건 살 네, 때나 네, 물건 네. 생산할 때나 그렇게 막 이성적 판단으로 하지 않더라. 그렇죠. 일관되게 틀리게 하더라. 네, 네. 그거에 바탕을 둔 경제학 학문이 행동 경제학이고 그렇죠. 네. 다 카나먼의 아니 이거 뭐 제자들이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해버리시네. 그래서 네. 사실 이 카너먼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제 그의 영원한 동지 에모스 뜨벨스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태어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히브리 대학 교수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정말 수많은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네. 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그런 진짜 왜 거기 논문 하나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이죠. 정말 가문의 영광인데 그거 1저자, 2저자, 1순위, 2순위 정하는 코인 플리핑 뭐 동전 던지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야 정말 있는 집안에 끝판왕이 있구나. 막 하도 이런 이제 에피소드부터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등재되는 거 정도는 이제 우리한테는 네, 네. 너무 흔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싸우기도 귀찮아. 이순신 나오면 네가 1저자 100 나오면 내가 1저자. 네. 그러니까 저도 진짜 한 4번인가 논문 내봤는데 한 3시간이니까 리젝 뭐니까 안 돼. 이거 와가지고 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널들인데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데 그 끊임없이 뜨벨스키 카나먼 뜨벨스키 두 사람이 끊임없이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했던 게 Think Fast and Slow 그러니까 시스템 1, 2 네. 그러니까 직관과 심사숙고 네. 직관과 심사숙고 중에 왜
직관이 늘 심사숙고를 이길까? 사람이 생각을 한 종류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로 한다. 네. 시스템 1이라고 부르고 시스템 2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직관이라고 불러도 되고 심사숙고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thinking fast, thinking slow 그렇죠. 두 종류다. 네네. 근데 이제 끊임없이 왜 심사숙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네. B를 선택할 텐데 왜 끊임없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고집스럽게 A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한 거죠. 야, 이 인간들아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왜 이렇게 느낌대로 가? 네. 네. 근데 이제 그 카너먼의 모든 학문의 완성도 아니고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분이 그런 연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학문적인 기여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또 제공해준 통찰이 대단하니까 이제 그 상을 네. 받고 그런 책도 나왔는데 읽다 보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팩트풀리스처럼 그렇게까지 유쾌하진 않지만 네. 뭐 그래도 꽤 흥미롭게 우리 자신의 허점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책이죠. 그리고 일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상실 되는데 실컷 고문받고 기억상실 될래? 아니면 그런 거에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서 이런 나중에 후회할 선택 혹은 심지어는 땅을 치고 반성할 선택 혹은 생각해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선택들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선택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시스템 1이 2보다 앞서고 있으니까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직관이 빠르게 생각하는 거. 네, 네. 그런데 이제 카네만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많은 대답을 하고 세상을 떠나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 책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능과 한계를 명확하게 또 보여주는 책이에요. 분석만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 책을 읽어본 분들이 특히 이제 90년대까지에 나온 석학들의 연구들을 많이 본 특히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 네. 책을 본 사람들이 맞네, 그렇네, 그치 이렇게 네. 카너먼 교수님, 그럼 저 이제 직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심사숙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떠나버리셨군요. 말에 대한 대답은 일부 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한 건 아닌데 네. 하지만 그거는 카너먼 교수에게 다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데까지 인간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는 데까지만 해도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카네만 교수가 하고 갔던 어떤 중요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후속 세대에 가까우니까 지금 이제 인지심리학자들 또 더 이후의 인지심리학자들이 이제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일 꼭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운동화 속에 넣어야 네네. 된다. 이제 그런 생활 속의 습관에서부터 정책을 해야 될 때 이건 속도의 문제구나.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맥락의 문제구나.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연구들. 이젠 또 AI가 나오니까 요즘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죠. 무엇을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이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것도 이 고민들. 생각에 관한 생각이랑 좀 그렇죠. 닿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카너먼의 중요한 후반부에 가면은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고민하지 않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리고 카너먼의 이 생각에 관한 생각도 결국은 카네만식의 결론인 거예요. 네. 시스템 1,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1을 잘 다독이고 시스템 2가 더 주도권 잡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카너먼의 결론이죠.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심리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아니야. 심사숙고가 시스템 1이 훨씬 더 믿을만해. 그래요? 네. 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도. 네. 그래서 있죠. 네. 카네만의 책과 또 같이 보면 또 너무 좋은 책이 네. 게르트 기거렌처라고 하는 독일 인지심리학자인데 네. 이제 원제는 gut feeling, 우리말로는 생각이 직관에 묻다. gut feeling. 네, 내장의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게르트 기거렌처는 아니야. 당신이 올바르게 성장했고 충분히 성숙한 삶을 살아낸 성인 그리고 또
중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면 오히려 당신 직관을 오히려 믿어봐. 라고 하면서도 그런 만만치 않은 또 그쪽에 많은 실험 연구들이나 실제 사례 연구들을 보여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양쪽 다 읽어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연구 중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너먼이 사람은 두 종류로 생각을 하고 보통 직관을 따른다라는 걸 밝혀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같으면 그러면 사회 시스템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설계를 해보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제 교수님 포함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직관일의 실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좀 뇌를 게으른 뇌이지만 이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카너먼의 분석까지는 맞지만 시스템이 1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너무 괜찮은 책. 제가 책을 읽을 때 꼭 학생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론이 뭔데 이것만 궁금해하시는 게 제일 안 좋은 독서법이다.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백서형 인간. 네.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린페이퍼, 녹서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 녹서 하나가 오히려 더 제일 중요한 생각의 출발점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가지고 이제 독서 프로그램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막 이 책 요것만 5분만 저희 동영상 보면은 읽을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책으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초대 손님한테는 그 책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도 두껍잖아요. 700쪽 넘고. 그렇더라고요. 읽어 보시기를 청취자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두 번째 인생책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700쪽짜리 책 막 10분 만에 막 소개하고 저희는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만나뵐 텐데요. 그 마무리하는 노래 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딱 김동률 씨의 출발. 네, 이 책이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책이라서. 네. 좋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김경일 교수님의 추천곡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